공동체 라디오 단원 FM 88.7MHz 토요일 밤 11시에 찾아오는 심야식물원 박성우입니다. 2025년 을사년 청사의 해가 찾아오고 방송은 12번째를 맞이했습니다. 새해를 맞아 다들 들뜨는 마음과 지친 마음을 달래고 있을 시간들일 것 같아요. 올해는 작년에 있었던 일들이 끝나지 않고 이어지는 해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들 조금 지치고 무기력한 시간들을 보내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물론 과거를 잊고 지난 시간들을 잊고 새로 나아가는 힘, 그것이 새 출발을 의미하는 것이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1년 동안 작년에 힘들었었던 일을 달래는 시간은 필요하겠다. 그런 마음에서 오늘 준비해 봤었고, 그리고 앞서서 데프콘의 아프지마 청춘. 청춘이 아프면 어디로 가야 하나? 우리가 아플 땐 어디로 가야 하나? 조금 더 달래고 스스로를 위로하는 시간을 가져보자,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새 출발에 관해서 오늘 이야기해 볼까 해요. 새해를 맞아서 다들 출발을 기대하면서 새로운 시작을 기대하면서 준비하는 마음도 가득 차 있을 테고, 작년보단 올해가 더 낫겠지, 막연한 기대도 하고 더 나은 날들이 이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도 아마 가득하리라 생각합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1월을 맞아서 새 출발에 대해서 오늘은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사실 새 출발이라고 하기엔 1월 중순이 넘어서 조금 늦은 감이 있겠지만 그래도 이번 연도 들어와서의 첫 심야식물원이기 때문에 새 출발, 우리 1월이 되면 무언가 새로 시작해보자 라는 마음이 가득할 때잖아요. 그래서 새 출발에 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괴테는 유명한 볼프강 폰 괴테, 철학자이자 문학가로 유명하게 알려져 있잖아요. 각본도 쓰고 극본도 쓰고 당대 최고의 문호인 셰익스피어와 함께 최고의 극작가이자 문학가, 철학자로 알려져 있는데 사실 사람들이 잘 모르는 이면도 있습니다. 자연과학과 자연철학에 관심도 지대했다고 알려져 있어요. 물론 그때 당시 철학가들이 예술이나 색채학, 그리고 조형학, 과학, 건축 이런 거에 모두가 다 능통하고 관심이 있었지만 괴테는 식물을 바라보는, 자연을 바라보는 관점이 남달랐던 걸로 보여져요. 그래서 관심이 많았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특히 괴테의 식물 변형론은 자연의 형이상학적 접근과 자연 철학적 접근이 돋보이는 저서입니다. 현대에 발전된 식물학과 과학적 접근으로 본다면 조금 기초식물학의 초기로 보일 테지만 형이상학적 접근으로 자연의 의지, 자연이 변화하는 역동성, 변화하는 과정, 이런 변화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관찰자로서의 추론 방식은 저를 굉장히 압도시키는 무언가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자연을 바라보는 시선이 현재로서는 굉장히 과학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그리고 많이 발전된 분야인 과학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었을 테지만 과거에는 과학이 많이 발달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보통은 철학과 마찬가지로 머릿속에서 추론하고 추측해보는 게 다였을 텐데요. 머릿속으로 추측하고 추론해보는 것들이 전부였기 때문에 자연이 어렸을 때부터 어린 잎은 이렇게 생겼고 씨앗은 이렇게 생겼는데 잎이 이렇게 변화하는구나, 이 안에는 어떤 의지가 숨어 있을까, 꼭 인간이 삶을 대하는, 삶의 존재 이유를 찾는 그 자기 이해를 식물에 대입해 본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식물은 어떻게 발전하는가, 어떤 의지를 갖고 있는가, 어떤 의지로서 나아가려고 하는가를 바라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재밌는 방식의 접근이라고 생각해요. 그 중에 괴테는 변형론에서 싹이 트고 생장하는 그 식물의 싹이 트고 이렇게 새순이 돋는 발화를 트이브라고 표현합니다. 당시 발화를 의미하는 단어들은 굉장히 많았는데 그 중에서 트이브라고 지칭한 것이 그가 자연을 바라보는 시선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중 트이브라는 이 말은 생장, 발화를 의미하지만 동시에 본능, 충동, 욕구, 그 마음을 움직이는 동인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발화하기 위한 생존의 욕망, 움직이게 만드는 힘, 동인은 트이브를 나타내는 가장 큰 말로서 비단 미래를 위한 도약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욕망과 욕구가 아닌 그저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껍데기를 깨부수고 땅속에서 벗어나서 이 두 팔을 벌리려는 의지, 이 자유의지, 나아가려는 땅속에서 샘솟아 날려는 그 식물이 갖고 있는 그 의지를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괴테가 식물에게 발견한 발화를 바라보는 본질이자 생명의 이데아인 것 같습니다. 1년 동안 1년 동안 저희가 이 라디오 심야식물원을 진행하면서 어째서 살아가야 하는가, 어째서 도전해야 하는가,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저희가 계속 살펴보았는데 그런 것들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연적인 의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왜 존재하지? 나는 왜 살아가야만 하지? 난 왜 도전해야 하지? 난 왜 멈춰서선 안 되지? 난 왜 이런 끊임없는 의문이 드는 것일까? 인간은 무엇일까? 내가 마주하고 있는 저 말하는 사람은 어떤 존재일까? 그렇다면 난 어떤 존재일까? 이런 것들이 살아가면서 나를 잠깐씩 멈춰 세우는 것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꼭 필요한 의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의문들이 우리를 멈춰 세우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생존해야 하는 열망과 욕망을 잊은 우리는 길을 잃게 된 것이 아닌가. 그래서 땅속에 잠들어 있는 것이 아닌가. 새해는, 새 출발은 내가 막는다고 해도 올 것이고, 타종은 울릴 것이고, 첫 해는 떠오를 것이고, 새싹은 땅속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그중 인간만이 이 추운 겨울에 우뚝 서서 길을 잃고선 방황한다는 것. 하지만 그 방황은 결국 멈춰서고 다시 발을 뛸 거라는 것은 제가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기 이해 속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지만 새해가 되면 또 해내보자, 다시 일어서 보자 하는 마음에 또 의욕이 샘솟잖아요. 꼭 땅속에서 자라나는 발화처럼. 이걸 한마디로 압축하는 것이 있습니다. 작심삼일. 그래서 1월 달에 가장 많은 소비가 일어나는 곳이 헬스장과 도서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회원가입이 가장 많이 느는 1월은 누구나 그렇듯 새 출발의 기대와 열정이 이 새해 한순간에만 이어지고 이내 사라지는 작심삼월의 달인 것 같습니다. 근데 돌이켜보면 살아있기에, 살아가는 삶이 주어졌기에 생존하는 우리에게 1월은 과거의 내가 죽고 땅속에서 다시 태어나는 시작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이미 죽어버린 껍질을 떼어넣고 가장 연약한 그대로를 드러내곤 해를 맞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작심삼일은 우리 1년 동안
우리가 1년 동안 삶이 우리에게 준 시작할 수 있는 땅속에서 껍질을 벗고 깨어나는 시간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작심 3일 동안 우리가 다시 일어나려고 마음 먹는 이 3일 동안 우리는 껍질을 깨고 일어나서 다시 하늘을 살아보려고 노력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땅속에 웅크려 있는 분들, 그리고 제 자신에게 작심 3일의 1월이 도래하였으니 땅속에서 그 3일 만에 껍질을 깨고 일어나자. 가장 연약한 그대로를 드러내고 땅 위에 올라서자. 그런 마음에서 노래 준비했습니다. 이찬혁의 파노라마. 머리가 깨질 것 같이 잠에서 일어나 악몽을 꾼 것 같은데 나를 둘러싼 사람들 고장나버린 내 몸을 두고 초돌파리 의사가 삼아 선고를 하네. 이렇게 죽을 순 없어. 버킷리스트 다 해봐야 해. 짧은 인생 뒷불도 없는 게 스쳐가는 파노라마처럼. 난 분명 걷고 있었는데 마지막 기억이 한마디 뱉어야 하는데 심장이 점점 굳어가고 뒤집어 엎는 가족들. 왠지 이 코믹 같은 상황이 받아들여지네. 이렇게 죽을 순 없어. 버킷리스트 다 해봐야 해. 짧은 인생 뒷불도 없는 게 스쳐가는 파노라마처럼. 노래 듣고 왔습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해볼까? 그 생각을 했다가 주어진 상황이 저한테 좀 여의치가 않아서 도저히 글 쓸 여력이 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새 출발하는 마음으로 어떤 에너지를 받아서 일어서야 될 만큼 내가 지쳐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땅속에 웅크리고 있는 우리들이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어떤 것일까? 먼저는 땅속에 담가져 있어야 되는구나. 씨앗처럼 추위를 견디고 추위로서 안에 있는 코어가 부서져서 다시 따뜻한 온도와 물이 만나야 싹이 트는구나. 그런 싹이 트는 이 바라가 괴테가 바라본 삶의 본질이거나 생명의 본질이겠구나. 그런 생각에 이런 이야기를 준비해봤습니다. 내일은 다음 주부터는 설날이네요. 근데 이 글을 처음 쓸 때는 12월 중이었는데 그때 연말 시상식에 나왔던 악동 뮤지션의 이찬혁 군이 부르는 뮤지션 이찬혁의 파노라마가 나오더라고요. 원래 굉장히 그 연기자들이
앞에서 이제 음악을 부르는 뮤지션들의 반응을 이렇게 연예인 쳐다보는 것처럼 이렇게 멍하니 쳐다봐서 왜 이렇게 반응이 없어 이런 얘기를 사람들이 하곤 하는데 아무래도 그 가까이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신기해서 그리고 너무 노래가 좋아서 이렇게 듣고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다들 이찬혁 군의 저런 예술이 참 아티스틱하고 감명을 주는구나 하는 표정이더라고요. 저도 그 파노라마를 부르는 그리고 장래의 희망을 이어서 부르는 이찬혁 아티스트의 그런 퍼포먼스를 보다 보니까 굉장히 뭔가 와닿은 것들이 있었어요. 어떤 음악, 저 파노라마와 장래의 희망을 부르는 이찬혁은 어떤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싶은 걸까? 저 무대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걸까? 그런 걸 좀 바라보게 됐는데 노래는 죽기 전에 자신의 일생이 파노라마처럼 스치지만 자신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자신이 살고 싶은 대로 살려는 그리고 살아남고 싶은 욕망과 동인이 저에겐 느껴졌어요. 죽고 싶지 않아. 난 이대로 죽을 수 없어. 내가 하고 싶었던 일들을 모두 이뤄내고 난 죽을 거야. 이 마음을 갖고 있는 그 파노라마 속 이찬혁은 죽고 싶지 않다는 발버둥으로 이야기했지만 저게 생존의 삶이 있는, 생명이 있는 삶은 저런 거구나. 내가 살아왔던 삶이 스쳐 보일 정도로 난 끝나지 않고 살아남고 싶은 거구나. 저게 욕망의 동인이구나. 저게 생명이구나. 이런 게 느껴졌어요. 죽음을 이야기하는 노래 속에서 삶을 동시에 이야기하고 있구나. 생명을 동시에 이야기하고 있구나. 삶의 의지를 죽음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게 됐어요. 세상엔 참 많은 멈춤이 있는 것 같아요. 병에 의해서 삶이 멈추고, 생활고에 의해서 삶이 멈추고, 캄캄한 미래에 삶이 멈추고, 때로는 타인에 의해서 삶이 멈추고, 시기와 질투, 분노, 타인의 삶 때문에 삶이 멈추고, 우리를 멈춰 세울 이유야 이 세상에 한가득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우리가 스스로 움직일 힘은 우리 스스로 찾아야 된다는 것. 그래야만 한다는 것. 그것이 반복되는 삶 속에서 우리를 지치게 만드는 것, 그리고 다시 움직이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내가 멈출 이유야 많은데 다시 움직여야겠지 하는 그 마음이 어느 순간은 좀 지치게 만드는 것 같아요. 다시 내가 움직여야 된다는 것. 그 힘을 내 안에서 쥐어짜야 한다는 것이 참 어느 순간은 지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자연 속에서 삶의 철학을 발견한 괴테처럼 자연은 겨울에 어떤 모습인가? 그들은 어떻게 다시 일어날 힘을 얻는가? 그런 것들을 좀 힘으로 얻어보고자 생각을 해봤어요. 겨울철의 식물은 딱 봤을 때 그냥 죽어 보이잖아요. 바싹 말라있고 실제로 부러뜨리면 초록색도 거의 보이지 않을 만큼 바싹 메말라 있는데 꼭 삶이 멈춘 것처럼 멈춰서 있는데 식물은 추위가 찾아오기 전에 심각한 추위가 찾아오기 전에 스스로를 조금씩 말립니다. 엽록소는 그 낮은 온도에 추운 온도에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0도만 돼도 엽록소는 파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5도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엽록소는 천천히 파괴되게 되는데 엽록소가 전부 파괴되고 나면 더 이상 생장과 생육도 불가능하니 추위라는 불가항력에 식물의 삶은 잠시 멈춥니다.
하지만 멈추기 전에 스스로를 조금씩 말려갑니다. 그렇게 멈춘 겨울의 정원은 또 뭔가 생명이 전부 사라진 것 같지만 또 그만의 운치가 또 있는 것 같긴 해요. 정원을 만드는 사람들은 겨울은 아무것도 할 게 없잖아요. 뭐 유럽이나 뭐 그런 곳에 여름이 없는 곳에 가드너들은 바쁘겠지만 이렇게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의 가드너들은 할 게 없죠. 그래서 정원을 보면 오히려 할 게 없는 겨울이 가장 힘든 것 같아요. 막 생명력이 폭발하는 최고의 성장과 이 생육을 보이는 여름은 반대로 벌레와 병충해도 같이 생명력을 얻어서 만발하고 막 뒤처리할 것도 많고 병충해도 막아야 하고 가뭄과 폭우 이런 것들도 고민해야 되고 막 정신없이 흘러가요. 전정해줘야 되고 약 뿌려야 되고 벌레 잡아야 되고 장마 오기 전에 뭐 비료도 줘야 되고 막 정신없고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가장 많은 시기가 여름인지라 오히려 좋아요.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시기잖아요, 여름이. 정원에선. 그래서 겨울의 추위는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힘든 것 같아요. 이 정원이 좀 아픈 정원이에요. 예를 들어서. 식물도 잘 자리 잡지 못한 것 같고 너무 늦 가을에 심은 것 같고 얘가 제대로 활착 됐을까? 제대로 땅 힘을 받고 있을까? 겨울을 버텨낼 만한 충분한 힘을 얻었을까? 그런 것도 고민되고 너무 추우면 어쩌지? 너무 추워서 다 고사해버리면 어쩌지? 냉해를 입으면 어쩌지? 그래도 뭐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 세계의 불가항력이기 때문에 어쩔 방도가 없죠. 그냥 그저 1년 동안 잘 생장시켜서 이 겨울을 버틸 힘이 정원이 남아있길 바라는 거. 그 바람 정도가 내가 정원에게 해줄 수 있는 전부입니다. 그래서 그저 그냥 버틸 수밖에 없는 겨울은 자연과 우리에겐 좀 힘겨운 나날들인 것 같아요. 또 마침 시국이 우리가 견디고 버텨야 하는 시국인 것 같아서 꼭 겨울과 정원과 나와 이 시국이 한데 어우러져 슬픈 통일감, 슬픈 동기화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참 씁쓸합니다. 그래서 1월이 되면 정원의 모습은 식물 줄기와 잎이 녹색인 초본 식물의 경우, 풀 식물인 경우에는 정원에서 봄철에 깨끗하게 잘 나기 위해서 위에를 5cm만 남기고 다 잘라줘요. 왜 잘라주냐면 원래 자연 속에서의 정원은 이렇게 그 낙엽들이 떨어지고 그 위에 눈이 오르고 그 바싹 마른 초본 식물은 뿌리는 살아있지만 위에 있는 줄기와 잎은 죽어있기 때문에 말라져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이렇게 기울게 돼요. 바싹 푸석거리고. 그러면 그 위에 낙엽들이 막 떨어져요. 큰 나무에 있던 낙엽들이. 그러면 낙엽들이 서로 겹겹이 쌓이게 되겠죠. 그러다가 눈이 오고 녹고 얼고 반복하다 보면 썩게 돼요. 그래서 낙엽이 썩다 보면 그 안에서 열을 발생시켜서 어느 정도의 보온도 되고 그런 과정들이 지나다 보면 그 위에 남아있던 풀줄기들은 다 사실 사라지죠. 근데 우리가 정원을 만드는 건 인공 환경이잖아요. 그래서 위에 충분히 녹아 없어질, 썩어 없어질 초본의 윗줄기가 그대로 살아남게 돼요. 그래서 인공적인 환경에서 자연을 그대로 옮기는 정원은 그 위에 나와 있는 초본의 마른 줄기들을 잘라주게 돼요. 그래야 봄이 되면 또 자랄 테니까. 그래서
겨울이 오면, 그리고 1월이 되면 보통 12월 말쯤엔 하는데, 보통 이제 조금 늦는 곳은 1월에 하죠. 그래서 정원 위를 깨끗하게 다 날려요. 그래서 초본 식물들, 목본을 제외한 초본 식물들은 풀식물, 초하류 이런 애들은 위에 부분 마른 가지들을 전부 다 제거하죠. 근데 그렇게 보면 꼭 정원이 죽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갈대나 억새, 데이지 이런 식물들은 땅 속에 잠들어 있기 때문에 봄이 되어서 잘려진 줄기와 잎줄기가 나기 전까지 정원의 모습은 꼭 멈춰 있는 죽은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때로 오해를 받아서 여기 있는 식물들 다 죽었대 하고 갈아엎어지기도 하죠. 그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요. 월동 준비를 마친 정원은 아무것도 없던 처음의 땅이랑 좀 닮아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내가 몇 년 동안 관리한 이 정원이 꼭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처음 이 정원을 만들었던 땅처럼 아무것도 없어 보여요. 그럼 또 조금 허무하기도 하거든요. 하지만 전 알고 있죠. 다시 봄이 되고 여름이 되면 다시 이뻐진다는 걸 전 알고 있죠. 그렇게 마치 아무것도 없던 처음의 땅과 닮아 있어서 정원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은 꽃들이 죽었다 생각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마른 꽃들도 이쁜데 꼭 이걸 잘라야 돼요? 이런 분들도 계세요. 왜 정원 드라이 플라워라 그래서 마른 꽃들을 이렇게 뭔가 이렇게 전시하고 구경하고 즐기는 그런 원예의 부분이 있는데, 화해 재료의 화해 조형 예술의 한 부분인데, 그 드라이 플라워라 그래서 꽃을 말려서 벽에 걸어놓거나 병에 꽂아놓거나 장식을 하는 그런 분야들이 요즘 많이 이렇게 알려져 있으니까 정원이 겨울이 돼도 되게 예쁜데 꼭 이걸 5cm만 남기고 다 잘라줘야 하나요? 이런 질문들이 가끔 와요. 근데 자연 속에서는 사실 그 부분들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낙엽이 켜이 쌓여서 꺾이고 썩고 사라지기 때문에 또 그 밑에 있는 벌레들도 따뜻한 온기로 지켜주고 따뜻한 온도로 보호해주고 그 밑에 있는 뿌리들도 서로가 서로 얽혀 있으면서 보호돼서 겨울을 보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초본 식물의 뿌리를 제외하고 윗 줄기와 잎들은 자연스럽게 썩어 들어가면서 탈락되게 돼요. 또 자연의 법칙을 관찰하면서 따라하는 게 가드너들이기 때문에 자연의 순환 작용을 따라서 그걸 자연 법칙에 따라서 똑같이 잘라주게 되는 거죠. 인공 환경에 놓인 아스팔트 위의 정원은 인간이 자연을 흉내낸 거예요. 그래서 흉내낸 자연형 이상학인 거죠. 자연적으로 탈락되는 잎들은 과거에 콘크리트 위에서는 잘라주지 않으면 마른 채로 달라붙어 있어요. 꼭 과거처럼요. 그대로 자라나다 보면 나는 잎들에 치여서 나는 잎들이 과거에 달라붙어 있던 그 길다란 잎들에 치여서 잘 자라지도 못하고 오래도록 차지하고서는 안 이쁘게 자라게 여기저기 뒤틀어지고 구부러지게 돼요. 그래서 과거에 있던 묵은 잎들은 잘라주어야 합니다. 꼭 사람의 새 출발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자연적으로는 다시 탈락됐을 과거가 현재까지 남아서 이 인공 환경에선 콘크리트 위에선 자연스럽게 탈락되지 않고 남아 새 출발을 막아서는구나. 자라는 내내 날 괴롭히는구나. 그래서 새롭게 자라나기 위해선, 새 출발하기 위해선 과거를 자르고
나아갈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꼭 우리가 가꾸는 정원의 식물처럼요. 노래 듣고 겨울철 정원 이야기 더 나누겠습니다. 새소년 난춘. 그대 나의 작은 심장의 귀기 우릴 때 입을 꼭 맞추어 내 숨을 가져가도 돼요. 저무는 아침에 속삭이는 숨 영롱한 달빛에 괴롭히는 꿈 내 눈을 닮은 사랑 그 안에 지는 계절 파도보다 더 거칠게 내리치는 그대여 부서지지 마 바람 새는 창틀에는 추워지지 마 이리 와 나를 꼭 안자 오늘을 살아내고 우리 내일로 가자 내가 너의 작은 심장의 귀기 우릴 때 입을 꼭 맞추어 어제에 도착했습니다. 그대여 부서지지 마 바람 새는 창틀에는 추워지지 마 이리 와 나를 꼭 안자 오늘을 살아내고 우리 내일로 가자 출발에 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새 출발하기 위해선 땅속에 좀 담가져 있는 시간들이 필요하고 자연적으로 과거가 사라지지 않는다면 조금 인위적으로라도 자연적으로 탈락되지 않는 과거들을 잘라내자. 가위로 싹둑싹둑 잘라내고 땅속에 좀 더 몸을 푹 담그고 있자. 날이 따뜻해질 때까지 이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사실 라디오를 진행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부분은 나와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런 것들을 함께 나누면서 같이 이겨내보자 하는 마음이었어요. 내가 식물에게 받은, 마을에게 받은, 사람들에게 받은 이 위로를 사람들에게 좀 나눠보자. 내가 말하면서 다시 내 귀로 들을 테니까 나도 위로해보고. 우리는 알고 있는 것들을 매번 까먹습니다. 겪어낸 사실들을 다시 겪어야만 알게 되는 것들도 있고, 힘들지만, 힘든 이유를 알지만, 이겨낼 방법도 알지만, 다시 또 주저앉을 상황들도 항상 놓여 있습니다. 꼭 우리가 멈춰야 할 수많은 이유들처럼요. 그래서 매번 일어날 때마다 다시 주저앉았던 다리에 힘을 낼 때마다 다시 새로운 힘이 필요한 것 같아요. 올해는 그래, 내가 힘든 걸 인정하고 좀 더 땅속에 누워있자. 과거가 힘들었던 작년이 잘 잊혀지지 않는다면 자연적으로 탈락되지 않는 정원처럼 내가 스스로 가위로 싹둑싹둑 잘라내고
조금 더 날이 따뜻해질 때까지 땅속에 누워서 몸을 지지자. 다시 따뜻해지고 따뜻한 봄비가 오면 그때 일어나자. 그런 생각을 했어요. 또 올 겨울은 겨울이 시작하자마자 11월 말쯤이었나요? 눈이 엄청 왔잖아요. 그렇게 눈이 많이 온 걸 처음 봤는데. 막 눈이 많이 와서 아직 잎이 떨어지지 못한 나무들 위에 쌓여서 너무나도 큰 나무들도 여기저기 부러지고 지붕도 내려앉고 도로도 마비되고 한 일주일 동안 전 갇혀 있었어요. 마을에. 그 정도로 차들도 돌아다니기 힘든 우리가 믿고 의지했던 그 염화칼슘마저도 언 도로를 녹여내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참 올 겨울이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춥고 바람만 불면 따뜻한 이불 속이나 전기장판에 누워서 데펴놓은 고양이는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되게 따뜻해져요. 털뭉치니까. 그래서 그 고양이를 이렇게 안고 누워있고 싶다 이런 생각이 절로 들어요. 그래서 밖에 조금만 서 있어도 해가 비치는 곳에서도 막 찬바람이 불어서 막 아찔하고 넋이 나가요. 그래서 조금 더 따뜻해야 움직이지 이런 마음이 있어요. 이게 식물을 다루는 사람이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원래 그랬던 건지 잘 모르겠네요. 그래서 요즘은 사실 그냥 고양이만 안고 고양이를 쓰다듬으면서 전기장판 안에 누워있는 게 제가 낼 수 있는 최대의 에너지예요. 정원은 겨울에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겨울을 나아야 하는지 어떻게 겨울을 보내고 있을지에 대해서 전 이야기해 볼까 했어요. 저는 겨울 동안 고양이를 안고 누워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정원은 겨울 동안 어떤 모습인가 그리고 어떻게 겨울을 준비하는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사실 우리가 심야 식물원인데 식물 얘기를 별로 안 했잖아요. 그래서 식물 얘기도 좀 해보자 이런 생각에 정원은 겨울에 어떤 모습일까 이런 것들을 좀 알려드릴까 해요. 이게 먼저 사실 정원이라는 건 식물이 심긴 어느 정도의 면적의 양을 의미할 텐데 보통 여름철에 정원은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한다면 물을 잘 줘야겠죠. 보통 여름의 경우에는 너무 뜨겁지 않게 11시부터 3시 전후로 물을 줘야 합니다. 너무 뜨거울 때, 해가 뜨거울 때 물을 주게 되면 잎이 타버리거든요. 그 물방울에 그 입자를 통해서 볼록 렌즈가 빛을 모아서 가열되듯이 잎이 까맣게 타요. 그래서 화상을 입게 돼요. 그래서 또 이 수분이 증발하면서 굉장히 고온이 되거든요. 고온이 되면서 주변부에 있는 수분까지 같이 날려버려요. 그래서 11시부터 3시까지 해가 제일 뜨거울 때를 피해서 물을 줍니다. 여름엔. 그러니까 여름철에 정원에 물을 준다, 정원 관리를 한다고 하면 보통 아침 일찍이나 저녁 늦게예요. 그래서 늦은 밤에 퇴근하고 나서 물을 주고 보통 전 정원을 만드는 게 일이니까 그 뜨겁고 습한 그 기운이 조금 가신 저녁에 시원한 물을 뿌리고 있으면 그 물을 맞으면서 이렇게 보통 정원 관리할 때 신발을 벗거든요. 물을 줄 때. 그러면 발가락 사이로 지나가는 물방울이랑 그 이파리, 잔디의 간지러움, 그리고 벌레들 이런 것들을 느끼죠. 습해지면서 그 땅 속에 있는 그 먼지 냄새, 흙 냄새, 풀 냄새, 풀 비린내, 꽃향기 이런 것들이 막 휘몰아쳐요. 그래서 막 한 저녁에 물을 주는데 겨울엔 어떨까? 사실 겨울에 물을 주어야 하냐 말아야 하냐를 잘 모르고 계실 거예요. 겨울은 여름과 반대로 가장 따뜻할 때 물을 주셔야 해요.
그 시간은 11시부터 3시 그 안에 물을 줘야 하는 거죠. 왜냐면 너무 추우면 식물이 뿌리 속까지 얼기 때문에 오히려 동해를 받아서 썩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겨울이어도 영상으로 오를 때가 제법 자주 와요. 그래서 물을 주는 기점은 가장 따뜻할 때 11시에서 3시 사이, 그리고 평균 온도가 0도 이하로 떨어지지 않았을 때, 보통 0도에서 5도 이상 될 때 물을 주어야 합니다. 근데 하루 중에 가장 뜨거울 때는 10도까지도 오르고 해요. 한겨울에도. 그렇기 때문에 겨울 중에 0도 밑으로 10도, 20도, 25도, 영하 25도까지 떨어지는 날들은 겨울로 친다고 하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따뜻한 날도 그렇게 많지 않겠지만, 그래도 한겨울에 들어가기 전 12월 초 중순까지는 영상일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영상일 때 물을 주어야 하고, 영하로 떨어지면 물을 주지 않습니다. 눈이 많이 오면 물을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건조된 상태, 또 겨울엔 건조하잖아요. 오랫동안 물을 주지 않은 상태가 이어지면 또 말라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또 봄이 가까워졌을 때쯤엔 영상에 오른다면 또다시 가장 따뜻한 시간대에 또 물을 주어야 합니다. 또 이제 한 1월, 2월까지는 계속 영하이다가 3월에 가까워지면 영상으로 오르잖아요. 그때 또 물을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영하로 떨어질 때 물을 주지 않고 영상에 오르면 다시 물을 주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영하로 떨어지기 전에 경우에는 2주에 한 번씩 관수해야 한다는 것. 물론 그대로 둬도 잘 자라던데요. 한다면 잘 되는 겁니다. 사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낙엽들이 쌓여서 어느 정도의 수분 증발을 막아주는 경우도 있고, 자연스럽게 수분이 충족되는 환경일 수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환경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느 하나 얘기를 할 수는 없겠지만, 겨울철에 물을 주어야 한다면 어떻게 주어야 할까요? 라고 이야기한다면 2주에 한 번씩 영상으로 오를 때 물을 주어야 한다는 것, 가장 따뜻한 시간대에 물을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냉해 방지에 관해서인데, 겨울철에 냉해, 동해라고도 하는데 얼어 죽는 고사를 당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실내의 경우에는 창가 쪽에 붙어있는 관엽식물들은 지속적인 냉해로 피해를 받으며 새까맣게 변하게 되겠죠. 그게 보통 이렇게 서서히 노랬다가 새까매졌다가 확 말라서 죽기 때문에 내가 물을 안 줬나? 이럴 수도 있겠지만 보통은 냉해를 입는 겁니다. 그래서 실내 식물들의 경우에는 창가 쪽에서 좀 떨어뜨려 놔 주셔야 한다는 것. 실외 정원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식물들은 1년 동안 잘 생장했다면 겨울을 잘 버텨주는데, 그 중에서도 조금 애매한 애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는 중부지방에 살고 있는데,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나 중부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남부지방에 사는 식물을 중부나 북부로 가져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동백이나 이런 수국이나,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시기에 부산에 간다면 아직도 동백이 있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동백이 부산은 이렇게 관목으로 돼 있거든요. 길가에 가로수처럼 이렇게 관목으로 이렇게 길을 막는, 이렇게 차폐하는 가로수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깜짝 놀랐죠. 제가 태어나서 부산을 딱 4번 가봤는데, 여행이라는 걸 제가 다녀본 적이 없어서, 20대 초반을 제외하곤.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부산 여행이란 걸 가보자 해서 부산을 갔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막 따뜻하고 이 추운 계절에 이렇게 따뜻한 곳이 있나? 여기가 한국인가? 막 이런 생각을 했죠. 근데 또 그 동백나무가 너무 예쁜 거예요. 근데 이 중부나 북부, 서울이나 수원의 경우, 이 경기도의 경우, 안산의 경우는 동백이 살아남기가 어려워요. 근데 이런 분들이 계세요. 우리 아파트엔 동백이 사는데, 그 아파트는 굉장한 고열이 나잖아요. 24시간 26도, 25도를 유지하는 건물이 100채씩, 200채씩 살고 있는 고열 기둥이 몇 개씩 달려 있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따뜻한 바람이, 따뜻한 그 막이 어느 정도 보온을 해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람을 막아주는 환경에서는 동백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수국도 마찬가지인데, 꽃수국의 경우에 목질화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은 수국은 겨울철에 보통은 죽어요. 그래서 뿌리채 죽는 경우도 많은데, 만약에 중부나 북부, 경기도권에서 식물을 수국이나 뭐 이런 남부지방의 식물들을 키우고 싶다면 월동 준비를 해야 돼요. 대개는 외국의 경우는 어떻게 하냐 본다면 이렇게 그물 같은 걸 주변에 둘러서 그 안에 철 그물망 안에 낙엽을 산처럼 쌓아요. 그래서 보온을 시키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1인 비닐하우스처럼 이렇게 미니 비닐하우스를 지어주는 경우도 있고, 사실 땅 속에서는 수많은 미생물들과 식물이 썩어가는 그 열로 어느 정도 보온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열기를 잃지 않고 지켜주는 1인 식물 하나짜리 작은 미니 비닐하우스를 쳐주는 경우도 있고, 또 이제 겨울이 있는 유럽의 경우에는, 유럽 지방의 경우에는 작은 텃밭 위에, 그 텃밭 베드 위에 작은 비닐하우스를 쳐서 겨울철마다 이렇게 식물을 채취해 먹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겨울을 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을 월동 준비라고 하는데요. 사실 식물들은 11월 말쯤 되면 대부분 서리가 내리기 때문에 보통은 초본 식물들은 다 고사하게 돼요. 근데 앞서서 이야기한 것처럼 월동을 해야만 하는 상황들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중부나 북부에서 자라지 않는 남부지방의 식물들의 경우, 원산지가 다른 곳에서 온 식물들의 경우는 인간이 인공적으로 만든 정원이 있기 때문에 특별한 조치를 취해줘야 해요. 그래서 보통은 어떻게 하냐 한다면, 이렇게 밖에 나가보면 그런 거 많이 보이잖아요. 작은 발 같은 뭐라고 하죠? 작은 조리대 같은 게 막 무수히 엮여 있어서 돗자리처럼 착 펼쳐져 있는 게 바닥에 수북히 쌓여 있거나, 아니면 볕단 같은 것들이 막 이렇게 수북히 쌓여서 바닥에 고정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우리가 인간이 인공적으로 만든 환경이기 때문에 월동을 자연적으로 시켜주는 겁니다. 인공적으로 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왕골이라고 하는 억새 줄기를 엮어서 땅 위를 덮어주거나, 아니면 겨 껍질들을 잔뜩 모아서 그 속에 뿌려준다든지, 아니면 볏짚들을 얇게 펴서 서로 묶어서 땅 위를 덮어준다든지 합니다. 그게 어떤 효과가 있냐면, 그 볏단들이 어떤 효과를 주냐면, 왕골이나 볏단은 사실 굉장히 속이 비어 있는 긴 줄기잖아요. 얇은 줄기. 그런 게 켜켜이 쌓여 있기 때문에 수분이 충분히 쌓여도 밑으로 충분히 스미기가 어려워요. 땅 속으로. 그래서 왕골들이 이렇게 겹겹이 쌓여 있으면서 수분을 자기네가 갖고 있다가 순간적으로 추워져서 얼어버렸을 때 그 냉기를 바닥에 전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서 미생물들이 열을 내거나 나무 이파리가 썩으면서 열을 낼 때 그 온기를 바깥으로 빠져나가지 않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또 왕골도 그 안에서 썩어요. 막 곰팡이도 피고.
하면서 그 안이 충분하게 열을 발생시켜준다는 반증이기 때문에 그렇게 왕골이나 그리고 볕단, 뭐 밀단 뭐 이런 것들로 바닥을 예쁘게 덮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게 왜 쌓여 있지? 뭐 겨울에 따뜻하라고 이불 덮어줬나 보다. 사실 그게 맞는 거죠. 너무 춥지 않게 해주고 안에 있는 온도를 바깥으로 빠져나가지 않게 해주는 그런 것들이죠. 근데 이것들은 사실 보통 왕골, 볕단, 갈대, 억새, 잎, 통겨, 바크 뭐 이런 것들을 바닥에 뿌려주는데 이게 보통 가을철에 심은 구근들이 한 3월 말에서 4월 초 중순에는 위로 올라오기 시작해요. 이렇게 삐죽삐죽 그 양말을 뚫는 발톱, 그 발톱 안 자르면 양말 뚫잖아요. 그런 것처럼 바닥 위로 막 쭉쭉 올라와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걷어줘야 해요. 그래서 3월 말쯤에는 무조건 다 그 월동 준비했었던 볕단이나 왕골을 이렇게 다 뽑아 주어야 합니다. 물론 이제 보온을 하라고 만든 그 통겨나 아니면 겹껍질, 바크들은 이미 썩어서 흐물흐물해져 있죠. 이렇게 다 가루가 돼서 썩어 있고 그 위에 있는 왕골이나 볕단 같은 것들은 다 이렇게 뽑아 주어야 합니다. 아니면은 그 봄에 나야 하는 식물들 있잖아요. 수선화나 튤립 이런 것들이 발톱처럼 왕골을 뚫고 자라다가 그 사이로 꽃이 펴버려요. 그래서 미리 빼주셔야 한다는 것. 그래서 그렇게 미리 겨울을 날 수 있는 재료들을 이불을 걷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정원이 어떻게 이불을 덮고 겨울을 견디는지 이런 것들도 얘기해보고 언제 물을 주어야 하는지 그리고 월동 준비를 하는 재료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어떻게 하는지를 잠깐 얘기해봤습니다. 처음에는 새 출발은 어떤 의미인가? 우리는 땅속에서 조금 숨어 있다가 나오자. 날이 따뜻해지면 다시 새싹이 틀 때 다시 나오자. 다시 일어나자. 이런 얘기를 했고 또 과거가 자연스럽게 탈락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손으로 잘라내자. 콘크리트 위에선 우리 이파리가 자연적으로 탈락되지 않으니까 과거가 사라지지 않으니까 우리 손으로 잘라내자.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또 하나 하고 싶은 이야기는 결국 우리는 그 걷어내는 볕단처럼 다시 일어나기 위해서 이불을 걷고 나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아직은 아니지만. 그렇게 해서 겨울철에 정원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습니다. 정원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작년에 안산살이 제가 이제 작년에 처음 안산에 왔잖아요. 안산살이는 어땠나 돌이켜 보게 되더라고요.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뜻깊었던 나날들이었지만 굉장히 어려운 나날들이었어요. 뭔가 노력해 보려고 했지만 좀 잘 안 되고 나한테 이렇게 결점이 많은 사람이었나 되돌아보기도 하고 반성해야 될 것들이 많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 한 해였었습니다. 네, 또 돌이켜보면 눈부신 날도 있었어요. 해지기 전에 가장 빛나는 햇살에 비추는 화랑호수. 막 그 사이에 화랑호수에 비친 그 빛들이 잘게 부서져서 버들잎에 앉아서 또 그 버들잎을 뚫고 나오는 그 햇빛들, 살랑거리는 부서진 빛들, 그 사이에 보이는 버들나무, 바람, 물비린내. 그 참 예쁘더라고요, 화랑호수. 그리고 또 바쁘고 좀 속상한 일이 있었는데 대부도를 갔어요. 참
찬바람에 손 꼭 잡고서는 내일은 다를 거예요. 내일은 다를 거야. 하는 그 바람. 또 한밤중에 편의점 가다가 만난 노루 가족. 또 불 꺼진 홈플러스 안을 손전등 켜면서 쇼핑을 마무리했던 시간들. 어두운 돼지고기로 끓인 마음도 녹여주던 김치찌개. 그걸 또 옆사람과 나눠 먹던 일. 참 어려운 순간들 속에서도 이렇게 눈부신 시간도 주어졌구나 했습니다. 공동체 단원 FM도 참 감사했어요. 한 번도 만나지 못했던 먼 인연이었지만 라디오 하나로 만나서 서로 안부도 묻고 위로도 받는, 돌이켜보면 받기만 한 시간들이었습니다. 2주에 한 번씩 녹음하면서 속풀이도 하고, 보통은 지루하고 어두운 잘 꺼내지 않는 이야기들을 털어놓으면서 보낸 12회차는 저에겐 참 선물 같은 시간들이었습니다. 참 감사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이야기하면서 뭔가 마지막 인사를 하는 것 같아서 참 모순적이고 웃기긴 하지만 저는 겨울 동안 잠깐 쉬어가려고 합니다. 이런저런 사정을 알릴 길이 없지만 목소리라도 만날 수 있는 사람들과의 약속을 좀, 목소리라도 만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잘 연락을 하지 않는 타입이기 때문에 절 목소리로 만나는 지인들이 계시죠. 그리고 절 좋아하게 된 분들도 계시죠. 목소리로 듣고 있지만 또 그 사람들이랑 약속을 어기는 것 같아서 좀 마음이 무거웠어요. 근데 또 그 마음, 무거운 마음, 절 좋아해 주시고 들어주셨던 그 마음을 안고 잠깐 쉬어갈까 합니다. 식물 이야기보다 정원 이야기보다 조금 지루하고 어두운 인간의 이야기, 개인의 이야기 들어주시고 함께 시대의 아픔과 고민을 나누던 시청자분들께도 감사 인사 드립니다. 따뜻한 봄에는 돌아오겠습니다. 3월에 돌아오겠습니다. 봄이 돼서 봄에 만나 뵙겠습니다.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주까지, 이번 화까지를 마무리로 3월 달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공동체 라디오 단원 FM 88.7MHz 11시 토요일 밤에 만나는 심야식물원 박성우였습니다. 길을 잃은 밤에 여러분들에게도 닿도록 작게 기도하겠습니다. 카더가든의 그 자리 그대로 듣고 따뜻해지면 뵙겠습니다. 작은 불을 피워보아요. 그렇게 위로해도 고들고 말아요. 창피한 줄 모르고 밤이 깊어가면은 모두 모여서 했던 이야기를 또 하죠. 한심하게 보